1975년 여름, 대한민국 부산은 유례없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해막던 아이들이 연이어 사라지고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들은 당시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48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극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잊을 수 없는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기록을 넘어 당시 사회의 불안감과 미비했던 치안 시스템, 그리고 과학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의 단면입니다. 과연 1975년 여름, 부산의 골목길과 뒷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을까요? 우리는 그 의문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1975년 8월 2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서구 장림동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는 7살 김현정 양이 어머니에게 핫도그를 사달라고 재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현정 양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꿈 많던 소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며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현정 양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으며 감사함을 표현한 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곧 맛있는 핫도그를 먹을 생각에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현정 양이 집을 나선 시각은 저녁 8시경, 아직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초저녁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골목에서 뛰어놀며 저녁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어른들의 발걸음이 오가는 평범하고 활기찬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현정 양은 핫도그를 사러 가는 짧은 길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발걸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정 양은 슈퍼마켓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도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현정 양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수소문하고 딸의 이름이 목이 터져라 부르며 동네 구석구석을 이 잡듯 찾아다녔지만 현정 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시각이라 아이의 행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애타는 기다림 속에서 현정 양의 가족들은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21일 새벽,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경찰은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충격적인 시신을 발견했다는 비보를 전해왔습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 사이에 위장하듯 버려져 있던 작은 시신은 믿을 수 없게도 어제 저녁 실종된 7살 김현정 양이었습니다. 현정 양은 러닝셔츠로 손발이 묶여 있었고 목이 졸려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현정 양은 러닝셔츠 한 장만을 걸치고 있었으며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범인의 흔적을 찾을 만한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아이의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낙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였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범인의 메시지라기엔 너무나 기괴하고 알 수 없으며 불쾌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정 양의 훼손된 시신과 이해할 수 없는 낙서를 본 가족들과 경찰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복부에 쓰인 낙서는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이자 범인의 기괴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단서였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왜 이런 낙서를 남긴 것일까요? 이정숙은 누구이며 대신공원은 또 무슨 의미였을까요?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정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인 장림동, 슈퍼마켓 주변과 시신이 발견된 용두산 공원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수사 환경은 경찰에게 큰 제약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정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신이 발견된 용두산 공원 사이의 거리는 상당했고, 당시에는 CCTV는커녕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8월 24일 저녁 7시경, 김현정 양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5살 배준일 군이 집 앞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준일 군은 또래보다 훨씬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전날 김현정 양 사건으로 온 부산이 발칵 뒤집혔던 터라 준일 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심상치 않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도록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준일 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샘 수색에도 준일 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월 25일 새벽, 전날 밤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충무동 부산 공동어 시장 옆에 쌓여있던 사과 상자 야적장에서 준일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준일 군 역시 현정 양과 마찬가지로 목이 졸려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준일 군은 찢어진 옷차림이었고, 김현정 양 사건과 마찬가지로 복부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사 종결이라는 짧고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낙서 역시 경찰과 유가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동시에 범인에 대한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건의 범행 수법과 시신에 남겨진 낙서의 필적이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명확하게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흉기 없이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를 남기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부산 시민들은 연이은 충격적인 사건에 공포에 떨었고,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밤이 되면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까지 직접 범인 체포를 지시할 정도로 이 사건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본부를 꾸렸고, 전국의 강력계 형사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추행 전과가 있는 인물,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인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탐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 사건 현장 주변의 상인들, 심지어 노숙자들까지 잠재적인 용의자로 분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며 범인의 그림자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8월 23일 밤 11시경, 김현정 양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부산 대교 파출소의 한 남성으로부터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김현정 양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좀 잘해라. 그래서 나를 잡을 수 있겠냐? 7698이다. 7698 복창해라라고 매우 도발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남성의 목소리는 3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그의 어조는 매우 침착하고 냉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듯 경찰을 조롱하듯 여유로운 태도였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실제 범인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당시의 열악한 통신 기술로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중요한 전화 한 통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제보는 배준일 군 사건 직후인 8월 24일 밤 10시경 한 택시 기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좌천동에서 배준일 군과 매우 비슷하게 생긴 어린아이를 태우고 있던 30대 중반의 남성을 충무동 수산센터 앞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남성이 아이의 보호자로 보였으며 특별히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뉴스를 통해 배준일 군의 몽타주와 사건 내용을 접하고 나서야 자신의 택시에 탔던 남성과 아이가 범인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제보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는 배준일 군이 사라진 시각과 장소,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충무동 부산 공동어 시장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기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이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하여 배포했고 모든 수사력을 이 남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산 시내에는 몽타주 전단이 곳곳에 붙었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을 수사하던 중 경찰은 박재석이라는 남성이 다른 아동 살해 사건으로 검거되는 우연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박재석은 과거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경찰은 이 남성이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끈질기게 수사했습니다. 박재석은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칠간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조사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석은 다른 아동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지만 김현정 양과 배준일 군 살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인물들마저 범인으로 특정되지 못하면서 수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잔혹하고 충격적인 범행 수법과 두 어린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부산 시민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범인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한 관계에 의한 보복성 범죄라는 추측도 나왔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거나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범죄라는 억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범인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와 사회 시스템의 미비함은 범인 검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문 감식 기술은 초기 단계였고 DNA 분석과 같은 오늘날의 정교한 과학 수사 기법은 1975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탐문 수사와 제보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잔혹하고 치밀한 연쇄, 살인범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보존 역시 미흡했고 증거물 채취와 분석 과정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만을 남긴 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0년 8월 24일 사건 발생 15년 만에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의 영구 미제 사건이라는 쓰라린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라는 첫 번째 낙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정숙이라는 이름은 실존 인물일까요? 아니면 범인의 상상 속 인물일까요? 대신공원은 용두산 공원의 다른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른 장소를 의미했을까요? 그리고 수사 종결이라는 두 번째 낙서는 범인이 경찰 수사를 비웃고 조롱하는 메시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범행을 더 이상 추적하지 말라는 경고였을까요? 또한 파출소에 걸려온 의문의 전화에서 범인이 직접 언급한 7698이라는 숫자는 그의 신상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였을까요? 그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 혹은 과거 어떤 사건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숫자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수사를 교란하기 위한 혼란스러운 장치였을 뿐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했던 치안 부재와 과학 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 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최근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다시 한번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에서는 당시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수사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사건의 퍼즐을 맞춰보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재구성된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범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이며 미해결의 그림자 속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은 4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구현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고 하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여전히 진실을 갈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범인이 잡히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김현정 양과 배준일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재조명해야 합니다.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며 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 과학 수사 기술의 발전을 통해 과거의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DNA 재감식 기술이나 몽타주 분석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실체가 밝혀져 억울하게 희생된 김현정 양과 배준일 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잊히지 않을 1975년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된 김현정 양과 배준일 군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